버스를 타고 가는데 승객이 갑자기 쓰러졌다. 누군가가 심정지로 쓰러졌지 않습니까? 최초 발견자가 119에 신고하고서 심폐소생술을 안 하고 119에 인계한 것. 그럴 때는 회생률이 많이 낮아질 거고요. 미시행시죠. 네. 자, 그런데 119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적극적으로 했더니 실시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생존율이 그러네요. 높아지더라. 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신규 한국응급처치교육원 이사장과 함께 올바른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네, 좀 쌀쌀한 그 날씨군요. 예. 먼저 용어부터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급성 심장 정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급성 심장 정지 이게 뭡니까? 급성 심장 정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심장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심장이요? 네. 심장은 아시는 것처럼 1분에 약 한 70회 또 하루에 10만 번씩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전신에 혈액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보면 보통 한 우리 주먹 크기의 1.8배의 크기로 가슴의 정중앙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 심장이 왼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예. 많은 분들이 왼쪽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해부학적으로 심장은 심장 대동맥과 심장 대정맥이 정중앙에 있어서 해부학적으로 심장은 가슴의 중앙에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질문 주신 것처럼 급성 심장 정지라고 하는 것은 네. 이처럼 전신에 혈액을 공급하는 이 심장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심장 기능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인지 갑작스럽게 심장이 멈춰서 혈액 공급 자체가 중단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네. 심장이 멈춰서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 우리 인체는 약 2, 3초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급성 심장 정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네. 심폐소생술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급성 심장 정지가 딱 됐을 때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심폐소생술은 또 어떻게 정의를 해요? 이처럼 갑작스럽게 심장이 멈췄다라고 하면은 금세 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분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사망하시겠죠. 그래서 사망하지 않도록 멈춰버린 심장을 대신해서 인공적으로 심장을 수축과 이완을 시켜서 인위적인 혈액 순환을 도모하는 행위, 그렇게 함으로써 심장의 활력 증후를 도모하고 뇌세포의 괴사를 방지하는 이런 행동을 우리는 심폐소생술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오늘 저희 재난안전 119 안전 토크 시간에는 이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네. 집중적으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먼저 아까 말씀하신 심정지, 네. 국내 심정지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가 갈수록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이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질병관리청에서는 해마다 국내의 심정지 현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도 공개하고 있고요. 그 통계를 보게 되면 올해 6월 달에 발표된 2022년도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잠깐만요. 바로 지금 네. 저것도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 심정지 네. 발생, 그 왼쪽 오른쪽이 있는데 네, 교통사고 사망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심정지 발생은 대단히 굉장히 급상승하는 가파르게. 것 같네요. 네. 교통사고 사망자는 보시는 것처럼 2022년도에 한 2,700여 명 네. 이렇게 사망이 이렇게 돼 있는데 교통사고 사망자는 사실은 과거에는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5,000명, 6,000명씩 이렇게 사망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속도 제한도 많이 다운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도로도 정비하고 법 시스템도 바꾸고 뭐 안전벨트도 뭐 의무화하고 네. 또 우리 KBS에서도 여러 그 활동을 해주시고 네. 그래서 교통사고 사망자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급성 심정지 발생으로 사망하는 또 심정지 발생의 건수를 보면 저렇게 아주 급속도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네. 거죠. 이처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심정지 중에서 3만 5천여 명이 심정지로 쓰러지는데 예, 예. 막상 생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략 한 2,700여 명만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게 7.8%. 예, 그러니까 예. 3만 5천 명 정도가 심정지로 쓰러져서 네. 회생하시고 살아나신 분이 2,700명, 약 7.8%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것이고요. 또 7.8%가 회생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과연 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또 심정지 동안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뇌가 그렇죠. 아주 심각하게 손상된 분도 손상되는 계실 거죠. 거고요. 아니면 어떤 분은 정말로 최초 발견자의 올바른 심폐소생술에 의해서 뇌 기능이 완연히 회복된 사람도 계실 거고요. 네네. 그래서 생존율 7.8% 중에 뇌 기능이 완연히 회복된 사람은 5.1% 이렇게 되는 것이라서 네. 엄밀히 말하면 상당수의 안타까운 죽음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생존율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생존율은 대도시와 네. 지방 도시와의 차이가 좀 존재를 해요. 그냥 아무래도 응급처치, 의료 이런과도 연관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대도시는 인접한 의료 시설이나 또 구급대의 인접이 있을 것이고요. 오지나 시골 갈수록 어떤 그런 시설이 네. 원거리에 있고 네. 또 더더욱 중요한 것은 대도시는 누군가가 길거리나 뭐 지하철에서 어느 곳에 쓰러지면 누군가 발견을 바로 할 텐데 시골 같은 데서는 설사 쓰러져도 최초 발견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존율의 차이가 대도시와 지방 도시와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존율이 뭐 7.8%다. 뇌기능 회복률이 뭐 5.1%밖에 안 된다. 이 차이가 뭔가요? 상당히 중요하고 어찌 보면 좀 학술적인 얘기인데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돌아가셨다,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첫째, 임상적 사망, 둘째, 생물학적 사망 이렇게 되는데 임상적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이 심장이 멈춰서 네. 전신의 혈액 공급이 중단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 상황, 심장이 멈춘 것을 우리는 임상적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생물학적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임상적 사망, 심장이 멈춰서 쓰러졌는데 이분을 어떤 상황에 의해서 아무런 구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에 산소의 포화도가 현격히 떨어질 것이고 또 세포의 괴사가 일어나서 불가역 상황, 이제는 더 이상 정상으로 갈 수 없는 지경에 빠진 것을 우리는 생물학적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좀 전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심정지가 3만 5천 명이 심정지로 쓰러졌는데 그중에서 생존하시는 분이 2,700명, 약 7.8%가 생존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생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뇌 기능이 완연히 회복이 됐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그래픽으로 보는 CPC. 네, 맞습니다. 저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조금 의학적인 얘기라서 뇌 기능이 어떤 기능을 발휘할 때의 등급을 우리가 이제 표시해 주는 건데요. CPC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어떤 분이 쓰러졌습니다. 심정지로. 네. 그런데 아주 다행스럽게 아주 즉시 최초 발견자가 즉시 발견을 하고 올바른 심폐소생술을 해서 이분이 금세 활력증으로 회복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심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됐을 때 그 상태의 그 환자는 의식이 명료할 것이고요. 또 일상생활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게 CPC 1단계. 그렇습니다. 저것을 CPC 1단계, 양호 단계. 예. 그리고 다소의 지체가 되거나
심폐소생술이 조금 부정확했거나 이렇게 됐을 때 CPC 2단계 약간의 뇌 장애가 있는데 그 역시도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는 없다라는 네. 단계를 예. 우리가 CPC 2단계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우리의 목적은 심폐소생술 하는 목적은 바로 저 뇌기능에 손상이 없는 CPC 1단계와 2단계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네, 네, 네. 자, 그런데 시행하시는 분이 심폐소생술을 하시는 분이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거나 또는 너무 늦게 발견이 되거나 네, 네. 하게 되면 우리의 뇌는 급속도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뇌기능의 손상 정도가 CPC 3, 4단계를 가게 되면 의식이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 CPC 4단계 정도 가면 네. 우리의 뇌 기능이 상당 부분 손상이 돼서 네. 의식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혼수 상태, 아. 이 상태, 이것을 우리는 식물인간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식물인간은 어느 정도 자발 호흡을 해요. 네, 네. 자, 이제 가장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이제 너무 늦게 발견이 됐고 또 이분이 어떤 그 여러 가지 뇌기능 자체도 그 세포에 괴사가 일어났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CPC 5단계다. 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완연히 무호흡, 무반사,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우리 뇌가 죽은 이걸 우리는 CPC 5단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 주신 것처럼 생존율의 7.8%와 뇌기능의 5.1%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CPC 단계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네. 생존율 7.8%라고 하는 것은 119에 의해서 의료 응급실에 이제 병원에 이송이 됐습니다. 네. 병원에서 환자가 상태가 상당히 좋다라고 네. 해서 퇴원을 권유할 수도 있고요. 네. 병원에서 조금 상태가 안 좋으니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그렇죠. 하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나 그분은 사망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 숫자가 7.8%다. 2022년 기준으로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8%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회생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숙제다. 네. 그것이 뇌 기능이 5.1%로 회복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CPC 설명드린 것처럼.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반대로 말하면 약 한 2.7%, 7.8%가 회생이 됐는데 5.1%만 뇌 기능이 돌아왔다라는 얘기는 그 2.7%는 심각한 후유 장애나 예후가 극히 불량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심정지로 쓰러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거나 뇌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가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나 모두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지금 길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네, 네. 골든 타임. 네, 가장 빠른 시간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한데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로 황금 같은 그 시간을 소비해버리고 허비해버리거나 네. 그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심장의 기능도 설명을 드렸지만 심장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뇌세포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장과 뇌 두 가지를 우리가 볼 때 사람이 심장이 멈춰서 쓰러져서 전신에 모든 장기와 조직에 산소 공급과 영양분이 전달이 안 되는 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심장 세포도 그러지만 특히나 우리의 뇌 세포는 만약에 뇌에 산소 공급, 즉 혈액 공급이 되지 않는 시간이 4분을 넘어가 버리면 4분요? 네, 우리의 뇌 세포는 급속도로 손상을 입습니다. 어. 그러니까
만약에 4분이 넘어갔고 6분까지도 넘어가 버렸다라고 네. 하면 우리의 뇌는 약 40%가 손상을 입어요. 만약에 10분 동안이나 머리에 산소 공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네. 우리의 뇌 세포는 거의 다 괴사한다라는 그렇군요. 거죠. 자, 그러면 4분을 초과해서 뇌에 산소 공급, 즉 혈액 공급을 해주지 않게 되면 어떤 형태든 이분은 뇌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멈추고 나서 4분 이내에 4분 이내요. 네. 심장을 인공적으로 압박을 해서, 그러니까 심장을 인공적으로 짜주는 거죠. 네. 심장이 멈춰 있으니까 짜서 심장과 뇌에 인위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혈액을 공급하는 그 시간, 그 4분의 시간을 우리는 골든타임이다. 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심정지가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이유 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심정지 네. 원인. 그걸 한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것도 참고적으로 이제 국민 되신 분들께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텐데요. 심장이 멈추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심장이 멈추는 것도 있을 거고요. 뭐 계속 뭐 심장 질환이 있거나 그렇죠. 심장의 기능이 약해서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특히 있고요. 이런 추운 날에는 더 심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더 그럴 수 있고요. 또는 반대로 심장의 기능적 문제가 아니라 다른 외부의 원인에 의해서도 심장이 멈출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호흡성 심정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숨을 쉬지 못해서 심장이 멈추는 것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물속에 빠졌어요. 아, 그렇죠. 익수자. 예. 너 숨을 못 쉬는 바람에 심장이 멈춘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예. 또는 대량 출혈, 음. 뭐 산업 현장이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출혈이 심각하게 발생을 해서 우리의 출혈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장이 멈출 수가 있는데요. 그 출혈의 정도를 우리가 얘기하자면 보통 성인 기준으로 자기 체중의 약 한 7 내지 8%가 혈액이거든요. 아, 네. 그러면 만약에 70kg의 남성이라고 하면 77에 49, 약 한 4,900cc 혈액이 우리 몸에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혈액 중에서 약 한 18% 이상이 실혈돼 버리면, 네. 출혈돼 버리면 예. 심장이 멈춰 버립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자, 그러면 저 그래픽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네. 하면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장성 심정지가 또 있고요. 그게 네. 78%가 네. 넘네요. 그렇죠. 그리고 비심장성 이것도 20%가 이제 넘는데 네. 호흡이 부전 네. 또는 대량 출혈, 체온도 마찬가지. 체온 이상, 이제 겨울철에 예, 특히나. 정맥 환류, 네. 그다음에 중추신경계 퇴사, 뭐 여러 가지. 저런 것 때문에 심장도 멈출 수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장성 심정지가 78%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대한민국에서 발생되는 심정지에서 가장 어떤 원인으로 쓰러지느냐? 네. 대략 50%가 바로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관상동맥 질환, 저 빨간 때문에, 거네요. 네. 저 관상동맥의 문제 때문에 네. 이제 심정지로 쓰러지는 것이 이제 다반사인데 네. 우리 주변에서 심장이 문제가 있어서 사망했다라고 하시는 분의 대부분은 저 관상동맥 질환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부분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예. 우리의 심장도 역시 장기이고 그렇죠. 피를 받아야 얘도 뛰죠. 그렇죠. 심장도. 네, 네, 네. 그래서 심장은 거의 99% 이제 근육으로 돼 있는데 심장에게 피를 공급하는 혈관을 우리가 관상동맥이다 이렇게 불러요. 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대단히 중요한 예.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관상동맥에 혈전이 쌓이거나 뭐 죽상경화증에서 혈관 내벽이 좁아져 버리거나 그렇죠. 그러면 심장으로 유입되는 혈액 양이 적어지거나
혈액이 안 들어가거나 그것을 우리 이제 흔히 허혈성 심장정지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라서 네. 우리가 혈전 관리나 혈관 관리의 중요성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심장이 정지되는 원인으로는 시민성 심정지, 심장성 심정지가 가장 뭐 70% 80% 가까이 되는 거고요. 심장이 원인이 아닌 이유로도 또 역시 심장이 멈출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한번 알겠습니다. 보도록 저희가 한번. 이제 보면은 심장이 이제 정지가 됐어요. 네. 정지가 됐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해야만이 맞습니다. 빨리 돌아올 수 있다. 골든 타임 안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정리하면요. 자, 일반 시청자들이 꼭 알아야 할 올바른 심폐소생술 직접 시연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정 책임연구원이 시연해 주시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해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응급 환자를 예기치 못하게 목격을 했을 경우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응급처치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앞서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이 맞는 건지, 네. 나는 위협할 요소가 없는 건지 빠르게 주변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바로 구조자의 안전 확인인데요. 지금은 현장에 안전함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환자에게 접근하신 다음에 양어깨를 두들기면서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청각을 불러 깨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큰 목소리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반응을 확인하도록 할 겁니다. 아, 반응 확인요. 네. 이렇게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반응을 하게 됐더니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 요청에 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목격자가 많은 현장일 경우에는 특정인을 정확하게 지목해서 단호하게 명확하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는데요. 네, 거기 빨간색 옷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해 주세요. 네, 그리고 안경 쓰신 남성분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와 주세요라고 119와 심장 충격기를 빠르게 가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가지가 가동이 되었더라면 지금부터는 구조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오늘 배울 이 가슴 압박이라는 응급처치를 해야 할지 말지는 지금부터 환자의 호흡 확인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네, 호흡 확인하는 방법은 구조자의 시각적인 면에서 환자의 얼굴부터 가슴까지 천천히 10초 이내를 살펴보시면 되세요. 네, 가슴에 오락내리락거림이 없는 오르내림이 없다던가 아니면 불안정한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불안정한 심정지 호흡을 보일 시에는 즉시 환자 옆에서 가슴 압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어깨보다는 좁게 무릎을 꿇고 다리를 벌려주신 다음에요. 정확한 부위는 내가 누르셔야 되는 위치는 흉골 하부의 절반이라는 즉 가슴 가운데인데요. 우리 손을 보시면 여기 두툼한 손꿈치라는 게 보이시죠? 네, 그 부위를 깍지를 양손을 깍지 껴주시고 그 부위에 깍지 낀 손꿈치만 올려놓으신 다음에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네. 환자 가슴에 허용되는 범위는 요 손꿈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꿈치 이외에는 다른 손가락 부위가 닿지 않도록 하늘로 향해 찍혀 올려주신 다음에 나의 체중을 실어서 압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옆에서 봤을 경우에는 어깨, 팔꿈치, 손꿈치가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체중을 실어서 강하고 빠르게 압박을 시도하셔야 됩니다. 다음과 같이 네. 네,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1초에 2번으로 압박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행위는 깊이 5cm를 언제까지 하셔야 되냐면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또는 환자가 자발적으로 이제 순환돼서 생존이 될 때까지 그런 징후를 보일 때까지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 과정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현장 안전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네, 거기 빨간색 옷 입으신 여성분 119에 신고해 주세요. 네, 안경 쓰신 남성분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와 주세요. 네, 호흡 확인 10초 이내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즉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7, 28, 29, 30 하나, 둘, 셋, 넷 생존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효정 책임연구원이 아주 자세하게 네. 시연을 해줬는데 네. 이사장께서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의 이제
어떤 환자가 이제 쓰러졌다는 것을 목격이 됐으면 본인의 안전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만약 이 현장 자체가 건물이 붕괴되고 있거나 폭발이 되고 있는 위험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하다가 본인이 사망하는 그 안타까운 일이 있으니까 네. 현장 안전 확인을 먼저 한 후에 현장이 안전이 확보됐다고 한다면 즉시 환자의 의식 확인을 하고 그렇죠. 의식을 확인을 했는데 의식이 없다. 그러면 지금은 이분이 심정지인지 단순한 어떤 질환으로 쓰러졌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의식이 없다는 이 자체는 응급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속하게 119에 신고를 해놓고 네. 그다음에 이분이 심정지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호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네, 네. 확인하고 심정지다라고 판단이 되면 신속하게 아까 우리 연구원 하신 것처럼 네. 가슴에 손을 얹고 1분에 100회에서 120회 그러니까 1초에 거의 2번이에요. 굉장히 빨리 해야 되네요. 굉장히 빠르고 예. 강하게. 왜 지금 자막에는 초당 100회, 120회로 나가고 있군요. 네. 분당 100회에서 120회를 압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저 주의사항도 지금 자막이 가고 있는데요. 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5 내지 6cm를 눌러라 그랬더니 6cm 이상이 눌려지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라요. 그래서 지금은 5cm만 눌러라 이렇게 5cm.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공호흡도 하고 네. 그다음에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돌아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돌아와서 의식이 돌아왔다고 해야 되나? 다시 네. 호흡이 이제 되기 네. 시작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119가 왔다면 병원으로 이송을 할 것이고요. 네. 119가 오지 않았다면 이제 이분이 심정지 상태에서 심장이 활력증으로 이제 심박이 돌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심정지 환자가 심장의 활력증으로 심박이 돌아왔다고 할지라도 네. 의식이 그렇게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분을 회복 자세 형태로 해주셔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이분이 조금 반응을 보이고 심박이 뛴다고 하니까 반듯하게 눕혀 놓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분이 의식이 아직 명료하지 않던 상태라서 네. 혀가 뒤로 말려서 기도폐쇄로 위험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뉘어놔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기도 막히지 않도록. 그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심정지 환자에 대해서 심폐소생술 시행한 건수 얼마나 됩니까? 약 3만 5천 명이 한 해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렇게 앞에 우리가 봤지 네. 않습니까? 그 중에서 최초 목격자에 의해서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그중에서 일반인에 의한 의료진이 아닌 구급대가 아닌 일반인에 의해서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비율은 약 8,800명, 약 한 일반인이죠. 29% 정도. 네. 여기서 일반인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급대가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우리- 비번이라고 해서 근무 예. 아닌 경우에 뭐 그럴 또 수도 있고요. 구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수 일반인이 했던 비율이 한 29%다. 한 해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비율이 지금 데이터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지금 보면은 어떻습니까? 2012년도에는 네. 6.9%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2022년도에는 29%. 꽤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일반인 상대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네. 굉장히 많았다. 네. 아, 바로 저해 일반인이요? 저해 저희 한국응급처치교육원이 설립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29%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지금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대단히 낮습니다. 아니, 거의 30%면은 그래도 3명 중에 1명은 한다,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안다. 예, 또는 그리고 실제로 한다. 했다. 예,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낮다가 선진국은 거의 60% 이상 그렇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뭐 호주나 뉴질랜드, 영국 이런 데는 뭐 70%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선진국은 상시적인 심폐소생술이 아주 일상화돼 있어서 내 면전에서 누군가가 쓰러지면 그 응급처치에 대해서 아주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고 올바르게 처치한다.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저 수치를
네. 또 좀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가끔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승객이 갑자기 쓰러졌다. 그래서 버스 운전자가 급하게 차를 세우고 심폐소생술을 직접 해갖고 그 승객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하면은 이분이 어느 정도 회생률이 얼마나 높아지느냐라고 하는 건데 아까 제가 대도시에서의 생존율이 높고 지방 소도시로 갈수록 생존율이 낮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한 것과 네.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못 받은 것. 심폐소생술 시행을 못 받은 것은 뭐 두 가지가 있겠죠. 발견자가 네. 없거나 아니면 발견을 한 사람이 능력이나 지식이 없거나 이런 경우일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자막을 좀 나오고 있네요. 네. 심폐소생술 시행을 할 때 맞아요. 생존율이 2.1배, 2배보다 더 높네요. 맞습니다. 2.1배가 증가한다. 저런 얘기네요. 네. 자, 저 지금 자막을 보시면 누군가가 심정지로 쓰러졌지 않습니까? 네. 그 최초 발견자가 119에 신고하고서 네.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뭐 신발을 벗긴다거나 허리 벨트를 풀어준다거나 뭐 물티슈로 얼굴을 닦아주고 119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안 하고 119에 인계한 것. 예. 그럴 때는 회생률이 저렇게 많이 낮아질 거고요. 미시행시죠. 네. 5.9%밖에 맞습니다. 안 되는데. 생존율이. 예. 자, 그런데 쓰러진 걸 확인하고 119에 즉시 신고하고 네. 119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적극적으로 했더니 네. 실시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생존율이 그러네요. 높아지더라. 12.2%니까요. 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을 119 올 때까지 시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로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공공장소에서 생존율은 2배 이상 높아진다라고 하는 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저 비공공장소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네. 가정이나 뭐 보육시설이나 네, 뭐 네. 차 안이나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아닌 네. 말씀하신 뭐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곳이 아닌 네, 네, 자, 저 두 가지의 차이점은 발견자의 여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안에 혼자 있다가 쓰러지면 발견자가 없겠죠. 그러네요. 또 두 번째, 공공장소에서는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발견자 자체도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시민들 중에 아주 올바르게 CPR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신 분이 또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비공공장소와 공공장소와의 생존율의 차이가 저렇게 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또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까요? 지금 한국응급처치교육원 같은 경우는 바로 저 심폐소생술을 정확하게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럴 텐데 네. 교육 연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네.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저희 홈페이지를 보면 국민들의 설문조사를 저희가 하거든요. 심정지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상식이나 를 보면 40대, 50대까지는 교육을 활발하게 받아요. 그런데 50이 넘어가면서 교육을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위험한 것이요. 심정지로 사망하는 빈도를 보면 그래프를 보면 뭐 상식적인 얘기겠습니다마는 40대에서부터 급속도로 그래프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60대, 70대에서 아주 많은 사망자가 나옵니다. 따라서 40대, 50대, 60대, 70대가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연령대가 교육을 안 받고 반대로 학생들이나 예. 또는 20대, 30대가 교육을 많이 받는.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전 국민이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미처 못다한 말씀이 있거나 아니면 교육원에서 이제 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모두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고 있는데 심정지 사망자가 해마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요. 네. 우리나라의 의식 수준이나 경제적 수준에 비해서 지금의 심정지 사망자는 마치 후진국 수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많은 연구 논문도 있고요. 저희도 많은 조사를 해보았는데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그 원인은 대한민국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이론을 등한시한 채 실기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거든요. 아마 민방위 훈련이나 예비군 훈련을 가보면 심폐소생술을 해서 5분 동영상 틀어놓고 실습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막상 내 면전에서 누군가가 심정지로 쓰러졌는데 이분이 심정지인지 아는 다른 기저 질환으로 쓰러진 것 자체를 구분을 못하고 있고 또 설사 심정지라고 판단이 된다고 할지라도 네. 인공호흡을 해야 할 환자가 있고 인공호흡을 해서는 안 되는 환자가 있고 제세동기를 해야 할 환자가 있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해서는 안 되는 환자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익히고 이렇게 이론을 충분히 습득하신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하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선진국 수준으로 회생률도 많이 높아지고 또 사망자도 좀 네.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응급처치교육원의 노신규 이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